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오늘도 폴리토크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대선 관련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데 두 분과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틀밖에 남질 않아서 양당이 사활을 걸고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아마 저뿐만 아니고 모든 국회의원들이나 선거운동원들이 자기 선거처럼 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 같은 경우는 거의 유세차를 타기보다는 1대1로 대면 접촉을 통해 가지고 유권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직접 아침부터 늦게까지 발로 뛰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힘들었던 건 우리 후보를 유권자들이 잘 몰랐던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TV 토론회를 거치면서 후보자의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성이라든지 경기도지사 시절에 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던 그런 실적 그리고 또 아무런 부정부패에 휘말리지 않았던 그런 깨끗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힘들어도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부산에서 민주당은 늘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부산의 국회의원 18분 중에 17분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죠. 민주당 국회의원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 16분 중에 16분이 전부 국민의힘이죠. 그럼 시의원만 하더라도 42명의 시의원 중에 거의 한 40명 정도가 국민의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부산은 저희 민주당에게 어려운 곳이고 그런 만큼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청 투어, 골목 투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 부산 시민들을 만나고 있고 특히 이번에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 회사 전문법원을 부산에 유치하겠다. 네네. 해운 대기업 본사를 부산에 유치해가지고 다가올 북극 항로 시대에 부산이 주도적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해양 수도로 나가는 데 있어서 부산이 거점 전략 도시가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개괄적으로 이제 지금 분위기 일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 판세를 각 당에서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의원님. 사실 초반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하자마자 유권자들을 1대1로 만났을 때 상당한 비판이 많았죠. 아시다시피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비판 그리고 또 후보자를 저희 당에서 선출하는 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모습 때문에 우리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조차도 우리 당에 대한 실망으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초반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막바지로 오면서 상당한 변화가 현장에서 느껴집니다. 우리 후보의 장점들이 본격적으로 TV 토론회를 통해서 부각이 되면서 더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상대 후보의 단점들이 TV 토론에서 좀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부산은 자영업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내 경제 문제, 아무래도 민생을 회복시키고 서민 경제를 회복시킬 건가에 대한 대안이 누군가를 갖다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TV 토론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커피 원가 120원 그리고 노쇼 호텔 경제론이라든지 이런 현실을 목도를 유권자들이 함으로 인해서 사실 실망감이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김문수 후보가 가져왔던 경기도지사 시절의 장점들, 실적에 대한 평가들이 대비가 되면서 지금은 거의 이제 지지율이 열세에서 우세로 좀 전환이 돼 초박빙이긴 하지만 우세로 전환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틀 남은 대선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은 판세 분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판세를 뭐 단정 짓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우리 이성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부산 시민들 특히 우리 부산 경제가 침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원래 어려웠는데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이것으로 인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를 완전히 너무 떨어버리는 이런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께서 제가 만나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이 과정이 경제에 굉장히 치명타를 먹였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고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 어디 나가면 대한민국은 모범적인 민주국가 이런 이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부심을 완전히 일거에 무너뜨려 버리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번 대선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복원을 시키고 무너져가는 부산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이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표심으로 저는 표출될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전체적으로 좀 흐름들을 뭐 각 당에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산에서의 예상 목표 득표율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번 총선에서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를 수차에 걸쳐서 내부적으로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은 그 여론조사가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그 뒤로 저희들은 이게 부산에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예측도 하지 않고 오로지 골목 투어, 경청 투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족한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좀 민주당을 좀 선택을 해 주십사.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1990년 1월 22일 날 3당 합당을 합니다. 90년 1월 22일 3당 합당을 해가지고 지금 35년 세월 동안 적어도 부산에서는 정권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네네. 부산에서는 압도적인 의석으로 사실상 정치를 독점해왔거든요. 지난 35년 동안 부산의 인구가 70만 명이 줄었습니다. 네네. 경제가 싹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 득표율을 몇 프로 예상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지난 30년 동안 떨어지고 도전하고 떨어지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취해왔던 이런 변화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더 가속화될 거다. 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 민주당은 득표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접하는 민주당의 대부분의 아는 분들은 네. 상당히 정치공학적이고 선거공학적인 득표율에 대한 그 분석과 또 그러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얘기들을 좀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충분히 내부에서 하는 얘기와 또 바깥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말들의 차이가 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목표율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박근혜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때 시점에 적어도 한 58% 정도 득표를 했는데 이번에 냉정하게 따지면 그 정도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라는 변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네. 한 55% 정도의 득표율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전재수 의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선거의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은 과거에 대한 심판의 성격 때문에 계엄과 탄핵에 대한 심판의 유권자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또 미래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새롭게 등장을 했다. 과거는 이미 내란이라든지 또 계엄과 관련된 부분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고 또 고등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과거에 대한 심판과 종식은 사법부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네네. 그 면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똑같은 경기도지사를 한 두 분의 후보자가 훨씬 김문수 후보가 실적과 능력을 갖추었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실적도 없고 허구적이라는 것. 예. 그리고 깨끗함의 정도에서도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저도 수치는 별로 중시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유권자들은 절대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한 분들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예. 절대 다수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지율에 상당한 변동들이 생기고 있지 않을까라고 네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의 의미 같은 것들은 뒤에서 또 추후에 다루기로 했으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이 현안에 좀 한번 집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번 뭐 토론을 많이 했어요. 경제, 사회, 정치 관련해서 각 당 후보의 그 총평이랄까요? 예, 토론을 어떻게 임했는지 그리고 공약에 대한 평가를 듣고
그리고 뭐 반론도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그 의견을 듣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경영을 하려고 하면 네. 그리고 더더구나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TV 토론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가 경영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또는 철학이라든지 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그리고 그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해법은 무엇인지 이렇게 좀 토론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국민들께서도 지켜보셨듯이 이 국민들 지켜보시는 과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표현들이 난무를 했고 또는 자신의 정책과 비전보다는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이런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그래도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을 하면서 뭐 부족한 게 있겠죠.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 일은 참 잘한다. 공약 이행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91%에서 99%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께 상당히 좀 소구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책 위주의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이제 추격해오는 후보들이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바람에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이랄까 위기에 대한 해법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의 TV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국민들한테 저는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점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둘 다 경기도지사를 했습니다.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이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평택에 반도체, 삼성 반도체 단지를 조성을 했고요. 판교의 테크노밸리, 그리고 파주에 LG LCD 단지를 유치를 해서 경기도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반면 그리고 GTX라는 우리나라 최초로 광역 철도망을 구축을 해서 지금 그게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모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교통망 확보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어낸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방금 아까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서 91%의 공약 이행률이라고 했는데 그 공약 중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경기도 도민에게 성남 시민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뭔지에 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 시절의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각종 오산이라든지 평택이나 다양한 데 도시 재개발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신도시를 육성을 했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처럼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그리고 위례 신도시 비리와 같은 개발과 관련 문제로 본인이 재판을 받거나 혹은 주변 측근들이 감옥에 가거나 혹은 자살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압도적인 깨끗함과 능력 때문에 저는 TV 토론에서 충분히 후보자의 장점이 부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론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후보자의 이제 장단점을 파악해서 말씀해 주셔서 뭐 전재수 의원에게는 발언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이성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에 김문수 후보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 차라리 토론회 때 우리 이성근 의원님처럼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지난 3차례 TV 토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였습니다. 도대체 그 TV 토론 끝나고 난 뒤에 김문수 후보가 나라를 경영하려고 하는 지도자로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깨끗한 후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자금법으로 해서 그 측근들이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받아서 김문수 후보 본인은 몰랐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측근들이 다 구속이 된 측면들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거구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정광훈 목사와 그 관계라든지 윤석열 대통령과 결연히 끊어내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께서 TV 토론을 통해서 이미 보셨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TV 토론회가 왜 이렇게 비전과 정책 대결이 가지 못하고 네거티브라고 인식을 하시는데
김문수 후보가 정치나 사회 그리고 또 경제 분야에 있어서 자기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네거티브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통령 후보로 나온 유력 후보자의 삶 자체가 실적이 없고 그리고 청렴하지 못하고 주변의 부정부패 문제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명색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검증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김문수 후보가 주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주도한 면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그것을 그런 삶을 살아왔던 스스로가 반성하고 되새겨봐야 될 문제이지 그걸 검증하겠다는 사람을 뭐라고 하여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가리키면 안 되죠. 네,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자면 그 이성근 의원 뭐 말씀에 일부 뭐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검사, 검찰 수사관 여러 수백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3년 내내 여러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가지고 이미 검증할 만큼 했습니다. 우리 언론들요. 지난 3년 내내 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 공격하고 야당 지도자 수사안이라고 국정 내팽개치고 결국은 급기야 계엄을 한 거 아닙니까? 3년 내내 했는데 또 그렇게 집권 여당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적어도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라면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야당과 대화가 단절되고 국가가 어려워지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렇다면 뭔가 그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가지고 우리가 비록 탄핵을 당해가지고 대선이 열리긴 했지만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지. 3년 내내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그렇게 야당을 공격을 하고 했는데 대선에서도 또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더 이상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저기 맡겼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자, 잠깐만 듣고 그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왕관의 무게를 느끼셔야 됩니다. 임금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임금이라는 자리는 탐나는데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 싫어해서는 안 되죠. 대통령이 되기 위한 TV 토론에는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검증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TV 토론에서 하는 이유가 이제까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방탄국회 얼마나 해봤습니까? 그러다 보니 TV 토론에서 검증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왕관의 무게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 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이 실책하고 잘못할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하셔야 될 말씀이었죠. 두 분의 말씀을 이제 와서 그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듣고 그동안 많이들 판단하셨을 것 같습니다. 투표 형태로 분명히 나타날 거고요. 그 김문수 후보 부산 공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짧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어필하고 싶은 공약이랄까요? 저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을 다시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은 지금 해양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해수부 이전이나 HMM이라든지 해사법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당도 동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법에 대해서 민주당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나는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왜냐하면은 부산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부산에서 인구가 유출이 되고 그중에서 젊은 층들이 많이 나가는 이유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기업을 유치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기업이 유치가 되거나 육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의 조달과 그다음에 제도에 대한 완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일반 시중은행이 아닌 산업은행이 기업에 대한 지원과 산업의 육성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부산에 오게 되면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된 그러한 산업과 관련된 기업뿐만 아니고 다른 산업도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경우도 그 내용에는 금융과 물류 그리고 또 첨단 산업과 관련된 특례라든지 특구 조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봐서 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반드시 실행을 시켜야 될 법안이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반론 한번 듣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 부산 공약을 좀 듣겠습니다. 이성근 의원님 산업은행 글로벌 허브 도시법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전제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오셨을 때 부산 시민들께 약속하셨던 것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이 됐습니까? 공약을 못 지킨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부산 시민들께 지난 3년 동안 어떤 연유로 해서 산업은행 공약을 실천을 못했는지 이 말씀부터 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새롭게 대선이 열렸는데 못한 공약을 또 들고 나와가지고 또 하겠다 그럽니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었고 대통령도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었고 네네. 부산의 국회의원 18명 중에 압도적인 다수인 17명이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또 산업은행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산 시민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1990년 1월 달에 3당 합당하고 난 뒤에 35년 동안 부산의 정치를 독점을 해오면서도 계속해서 기업이 유출되고 부산의 경제는 계속해서 후퇴를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과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또 하겠다라고 한다면 네네. 어떤 부산 시민이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저는 진정성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성근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이 발언을 하시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재명 후보의 부산 공약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반론을 하시면서 녹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후 재앙 또는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이긴 하지만 부산에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조만간에 북극 항로가 열립니다. 북극에 얼음이 녹아서 새로운 바닷길, 새로운 뱃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가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를 하고 있고 이미 5년, 7년 전부터 일본이 새로운 바닷길, 뱃길, 북극 항로가 열리는 것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싱가포르와 같은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부산에 해양 정책을 담당하는 해수부와 그다음에 이 해양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해사 전문법원 그리고 해운 대기업을 부산에 다 모아가지고 해양 관련한 이 모든 것들을 집적화시켜가지고 새롭게 열리게 되는 바닷길, 북극 항로에 대비를 해가지고 부산이 해양 수도가 되겠다. 이런 이제 공약을 이번 대통령 선거에 부산 시민들께 내보였고요. 네네. 해양수산부 이전은 산업은행처럼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대선 끝나자마자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해사 전문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HMM을 비롯해가지고 해운대기업 본사가 있는데 이것은 노조와 저희들이 협의를 잘하고 있고 이미 SK해운이라든지 이전에 한진해운 지금의 H라인이라든지 여기와는 상당 부분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집적화시켜가지고 북극 항로 시대의 중심 도시 부산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부 이전, 북극 항로 그리고 해사법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요. 아주 그 과거부터 2000년부터 해수부 이전을 위해서 부산이 노력해왔고 HMM이라든지 해사법원 얘기도 제가 17대 국회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2004년에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때도 해사법원 얘기를 법안을 발의하고 지금까지 쭉 안 됐는데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우리 국민의힘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이 산업은행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산업은행 이전이 안 된 결정적 이유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목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의원도 잘 아실 겁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큰 틀의 축에 준비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은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고요. 하나가 입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산업은행의 경우는 행정적 조치는 이미 2023년 5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국정과제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적 조치에서 결정적 중요한 게 국토부에서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관보에 게시하는 게 필요한데 2023년 5월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그걸 받아서 산업은행에서 이전을 정부에서 결정을 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이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 본사 전체가 이전하는 걸로 결정을 다 정부 차원에 다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놨죠. 남아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법은 뭔가 하면은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법 4조 1항에 산업은행의 본점은 서울시에 둔다라는 그 한 줄을 부산시에 둔다라고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바꾸느냐? 이거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 17명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국회 전체에서 해야 되고 정무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모든 국회의 상임위와 본회의를 장악하고 있는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모든 상임위에서 3분의 2 이상을 의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단 한 차례도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심지어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는 노조들 집회에 릴레이로 교대로 가서 반대 집회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자, 네네. 그러면 민주당의 우리 전재수 의원님이나 과거에 두 분의 또 국회의원들이 계셨잖아요. 그죠? 산업은행법 이전 관련해가지고 법안을 내셨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만나보셨어요? 얘기해봤습니까? 그 다음에 산업은행의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서 해보셨냐고. 지금 산업은행의 회장도 민주당 의원을 다 만나보고 박영준 시장도 대표를 빼고 정책위 의장과 원내대표까지 다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으로 미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정치적인 그냥 공세에 불과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만 짧게 좀 여쭙고 마지막으로 반론 듣고 그다음에 우리 이성문 의원님께서 말씀을 길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사회가 이해관계가 얼마나 첨예하고 복잡한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거든요. 전부 다. 이 산업은행을 부산에 이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위한 테이블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방식의 그 추진이다 보니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 전략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핵심은 책임입니다.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하라고 대통령을 만들어준 것이고 부산의 국회의원 18석 중에 17석을 만들어준 겁니다. 남 탓해가지고는 대책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반론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나중에 또 이 주제와 관련해서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만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포커스인 플러스 폴리토크 21대 대선 D-2 부산의 선택은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포커스인 플러스 폴리토크 오늘 대선 관련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두 분입니다. 일단 21대 대선이 가진 여러 가지 의미들을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 각 당이 생각하는 시대정신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볼까요? 예, 가장 당면해서는 작년 12월 3일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계엄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고 여전히 계엄을 주도했던 내란 세력들은 여전히 단죄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면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다. 우리의 신경 조직보다 더 정교한 민주주의, 우리의 근육 조직보다 더 견고하고 강고한 민주주의, 그렇게 해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대 정신이고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면서 부산 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시대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크로드가 열렸을 때 이 길 하나가 세계 문명을 바꿨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생기고 난 뒤에 세계 물류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새로운 유라시아 물류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부산 입장에서는 1000년 만에 온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이 열리게 되는 북극항로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이명박 정권 때 폐지하고 박근혜 정부 때 부산 이전을 약속했지만 못했던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고 해사전문법원을 통해 가지고 소송 비용이 1년에 5,500억씩 지금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부산에서 다 받아낼 수 있도록 해사전문법원 만들고 HMM을 비롯해 가지고 해운 대기업을 부산에 유치해 가지고 북극항로 시대의 전진기지로서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시대 정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이번 대선에 거는 시대 정신 어떻게 타고 보세요? 네, 이미 계엄에 대한 그 법적인 사법적인 심판은 끝났고 그리고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한 형사적인 재판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법부를 신뢰하고 사법부의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시대정신이라는 명목 하에서
우리 사회의 내란 세력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치적인 진영이 이를 사냥하듯이 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우려를 저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는 시대 정신을 대한민국이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가장 요체죠. 그야말로 견제와 그로 인해서 균형이 발생하는 것이 민주주의 요체인데 지금 3년 동안에 과연 그게 작동이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을 하고 난 이후부터 정부에 대한 줄탄핵 31번이나 이루어졌죠. 그리고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정부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경제적인 어떤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의회 독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딱 한 줄만 읽어볼게요. 야당의 준행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에 되어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인지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윤석열의 계엄은 잘못됐지만 또 그에 이르는 과정에 민주당의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계엄 탄핵 끝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사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지금 본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법을 면소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고치는 수정하는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대법원에 대해서도 뭐 대법원을 정원을 하겠다든지 대법원을 청문회를 하겠다든지 특검을 하겠다든지 탄핵을 하겠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일까? 새로운 의회 독재, 이를 넘어서 사법부 장악까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의회 독재를 종식시키는 것이 새로운 시대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내란 종식 그리고 의회 독재 종식. 예, 계속 한 말씀 드릴까요? 네. 우리 이성근 의원님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한 줄을 읽어주셨는데 야당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한 줄을 가지고서 마치 그것이 본질이고 큰 줄기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99가지는 윤석열 정부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가지고서 큰 줄기를 바꿀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무장한 군을 통해 가지고 삼권 분립을 완전히 처참하게 깨버리는 것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그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제가 볼 때 국민들에 대한 예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의 원인이 모든 결과를 단호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부족한 게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것을 퍼센티지로 나누고 민주주의의 핵심이 책임 정치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민주당이 하나에서부터 10끝까지 다 한 것은,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부족한 것은 있었지만 근본적이고도 근원적인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 핵심인 책임 정치 구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 정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 후보를 안 내는 게 그게 민주주의 ABC입니다.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 책임 정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후보를 내놓고 마치 야당에게 책임이 있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질을 심각하게 흐리는 것으로밖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성근 의원님. 참 말을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선거는 지금 뽑는 대통령은 3년 과거로 돌아가서 수정을 하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앞으로 5년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의 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한한 권력을 가졌을 때 100의 악을 저지를 수 있고 1000의 악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평가하는 것은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계엄 해제를 위해서 당대표 자격입니다.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도 그 부분에서 사과를 했고요. 후보도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은 미래 5년을 이끌어가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후보자 중에서 또 다른 독재를 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려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의회 독재를 하면서 행정부까지 장악하고 그다음에 사법까지 장악하려고 하면 3권을 다 독점을 하게 되면 독재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윤석열 때보다도 더 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네. 잘못된 전제로부터 논리가 나오는 것이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독재자다. 독재를 할 것이 100% 확신한다. 그런 전제 하에서 지금 이제 가능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번 대통령을 뽑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5년, 대한민국을 책임지기 위해서 뽑는 대통령 맞습니다. 네네. 그러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과거는 어떤 짓을 했건 간에 과거는 묻어주고 묻지 않아도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제가 양보해서 그렇다 손 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정광훈 극우 목사와 지금 단절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과 당당하게 단절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요구를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저희들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정광훈과 그러니까 계속 과거를 가지고 현재도 그럴 것이고 미래를 그럴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데 이미 김문수 후보와 그리고 그 정광훈과 연계고리는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우리 후보가 며칠 전에 시작된 사전투표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부인을 하고 있고 정광훈과 이미 관계가 단절된 상태이고 윤석열과의 관계도 이미 후보로 출마하기 전부터 사과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개헌과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여를 했다면 절대적으로 막았을 것이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실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시대정신 이야기를 하면 뭐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뭐 공감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제 부산의 공약들이 막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앞서 뭐 산업은행 부산 이전 얘기도 했고 해수부 부산 이전 얘기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 북극 항로 추진 무슨 위원장인가 맡고 계시죠. 저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북극 항로가 제대로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 안에 3가지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물류 특구를 조성하는 거고, 네네. 금융 특구 그리고 첨단입니다. 북극 항로가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재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7월부터 11월까지 계절적인 상황 속에서 운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먼 미래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첨단과 관련된 그러니까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쇄빙선, 내빙선, 자율 운항이라든지 또 정밀 해도 같은 걸 만들어야 되죠. 네네. 이 내용들이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 안에 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북극 항로와 관련된 금융이 있습니다. 이게 기후변화 채권이라든지 위험과 관련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 부분도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 안에 담겨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물류 부분입니다. 북극 항로를 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부산이 가지고 있는 2위의 환적항, 7위의 컨테이너항을 살려서 북극 항로를 통해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북극 항로와 관련된 전용 부두와 그리고 또 물류센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 안에 물류와 관련된 지원이 가능한 법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북극 항로와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을 대립되는 그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보완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북극 항로는 추진을 하되 그거는 미래의 가능성 부분이고 현재에 준비해야 될 것으로서는 반드시 글로벌 허브 특별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함께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함께 해야 됩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이현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고 민주당의 저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대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거의 대부분의 사항들이 권한이 부산시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극 항로는 전 국가적인 자원과 전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내야 북극 항로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북극 항로 특별법을 이미 발의를 해놨습니다. 네네. 여기에는 국가 역량을 모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부산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는데 40일 동안 22,000km를 갑니다. 근데 지금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부산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북극항로를 쭉 거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30일 만에 15,000km입니다. 네네. 10일이 줄어들고 7,000km가 줄어드는데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컨테이너선 한 척이 북극항로를 이용했을 때 단순히 연료비만 20억에서 30억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성근 의원님께서 먼 미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7, 8, 9, 10월 4달만 운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물동량이 17%씩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닥쳐온 현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양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고 기업을 집적화시켜가지고 해양 수도 부산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전국적으로 북극항로에 주도적으로 네네. 대처를 해서 해양 강국으로 나가겠다. 이런 커다란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법안까지 다 제출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되고 북극항로 뚫어내면 양당이 다 좋은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후보자들이 낸 공약을 네네. 서로가 상충되는 것으로 절대 봐서는 안 된다. 저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하고 산업은행법을 이번 정부에 그리고 민주당의 협조가 있었다면 충분히 통과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국회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었던 거는 100%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재수 의원이 말씀 중에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부산에 한정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북극항로는 전국적인 현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산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성장축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글로벌 허브 특별법을 통해서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성장을 하고 네. 이로 인해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산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현안 사업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측면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은 부산이 가고자 하는 다양한 산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전재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해양과 관련된 도시를 지향하는 것들은 해양 수산 분야에 자칫하면 한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 나머지 분야들, 예를 들면 기장에 전력 반도체 산업단지를 유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과 관련된 것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공기관에 이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지원을 담기 위해서는 훨씬 큰 그릇이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한 것은 분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산업은행이든 글로벌 허브 도시법을 추진하는 그 과정들을 제가 두 눈으로 쭉 봐왔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서 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000명 의대 정원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이해관계자들 동의 하나도 없이, 설득도 없이, 로드맵도 없이. 그러고 나니까 의대 정원 2,000명 발표하고 나니까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분들이 그냥 적기에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3,000명이 넘는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진행을 한 겁니다. 아무런 전략이 없었던 것이죠. 산업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와가지고 한마디 하고 가고 난 뒤에 이 산업은행이 전체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그리고 그것과 시너지 효과를 가장 극도로 낼 수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고민되고 있지 못하고 구체적인 입법 전략과 다수당이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협상력이 전혀 없이 그다음에 협상 카드 전혀 없이 안 되고 나니까 또 민주당 탓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을 거다. 지난 30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부산에서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서도 예. 부산 경제가 계속해서 침체되고 인구가 60만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어요. 예. 산업은행 이전이나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전략이 없었다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다루고 있는 상임위에 소속돼 있고 그것 때문에 행정안전위원회를 제가 갔습니다. 네. 법안이 발의가 10월 달에 됐거든요. 우리 전체 회의로 회부됐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분위기가 뭔가 하면은 자 이거 해준다. 연말까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거 당장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했던 게 뭔가 하면 제가 제안을 했고 우리 원내대표를 통해서 민주당 원내대표한테 제안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 이것만 통과시키기 힘들다면 다른 지역 특별법하고 같이 묶어서 하자. 그래서 강원도 특별법, 그다음에 전라남도 특별법은 뒤에 발의가 새로 됐고 제주도에 위성근 의원이 발의한 네네. 제주도 특별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전라북도에 원래 전라북도 특별법이 있는데 3차 개정안이 왔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주도를 했고 네네. 그걸 같이 협상을 해서 그러면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걸 찾아내자고 해서 그것까지도 논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해가 딱 바뀌면서 물리적인 시간을 조금 더 드렸거든요. 예. 지금 이성근 의원한테. 그래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해가 바뀌면서 네. 딱 분위기가 어떻게 반전됐는가 하면은 지역과 관련된 해당 공약 법안들은 다루지 말라고 얘기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지금 해수부 이전이나 HMM이라든지 해사법인이라든지 네네.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진실 공방을 예, 제가 짧게 좀 짧게, 드려야 될 짧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릴게요. 발언 기회를 예. 좀 더 드렸기 때문에. 저도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대표 발의자입니다. 다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국민의힘이 협상력이 부재하구나, 입법 전략이 부재하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그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예. 그 진실 공방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했다, 뭐 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우리 유권자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막판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각 당은 막판 변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일단 국민의힘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큰 변수들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후보자나 후보자 주변의 인물들의 실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수가 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에 제가 17대 초선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 아주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후폭풍으로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었는데 당시에 민주당의 대표였던 열린우리당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동영 의장이 그때 노인들은 투표장에 가면 안 된다는 노인 폐마 발언을 함으로 인해 갖고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 기간 중에 TV 토론 중에 이준석 그 후보의 젓가락 발언이 또 그런 영향을 미쳤는데 네. 마지막 변수가 된 게 유시민 작가의 그 설란형 여사에 대한 여성 모독 또 학벌 비하와 같은 그런 발언들이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후보자의 실수, 예, 주변의 실수를 막판 변수로 꼽아주셨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변수가 생긴다면 변수를 이용할 생각도 없고 또 변수로 이용당할 실수도 해서는 안 되겠죠. 민주당은 부산이라는 곳이 참 어려운 곳입니다. 예,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도 지금은 3선이 돼 있지만 앞에 3번 떨어졌습니다. 3번 떨어지고 지금 3선이 돼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 만큼 무슨 변수를 예상하고 뭐 변수가 생기면 어떡하나 어떻게 대응하나 이런 논의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선거 캠페인을 경청 투어, 골목 투어 또 한 분 한 분의 마음이라도 더 얻겠다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해왔듯이 선거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해서 선거 캠페인에 진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 당 후보들 어필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인데요. 예, 전재수 의원님.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990년 1월 22일 날 3당 합당이 있었습니다. 3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의 평균 득표율이 4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산은 민주당에게 참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해양수산부 이전, 해사전문법원 유치, 해운대기업 본사를 부산으로 유치해서 새롭게 열리게 되는 유라시아 물류혁명의 북극항로 시대에 잘 대비를 해서 부산이 중앙에 가가지고 맨날 뭐 좀 도와달라 애걸복걸 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 자생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열과성을 다해서 일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우리 부산 시민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건 의원님. 네, 부산 시민 여러분,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뽑는 대통령은 과거를 바로잡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삶, 부산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희망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뽑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앞으로 5년의 여러분들의 미래와 또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실적을 갖춘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었던 그러한 후보가 대한민국을 또 부산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팽천하라고 합니다. 본인은 부정부패로 한 번도 연루된 적이 없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사위는 지금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 평생을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였던 그의 아내는 김문수 후보를 만나서 평생 같이 공금 한 번 횡령하지 않고 평범한 주부로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그리고 실적을 갖춘 인물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주시면 더 도약하는 부산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이성건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오늘 폴리토크 대선 관련해서 양당의 입장을 쭉 들어보셨습니다. 사전투표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본투표가 또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가지 유념할 점, 본투표일 그 시간이요 6시까지가 아니라 오후 8시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